우리 동학개미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고 만일 여쭤본다면 아마도 금년 하반기에 종합주가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이다라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그 질문에 답해 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드디어 또다시 코스피가 3,300을 돌파를 했고요. 네. 상당히 하반기 기대가 큽니다. 네. 우리 대신증권에서는 다른 증권보다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금년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4월 초에 뭐 좀 빠른 하반기 전망, 네. 연간 수정 전망을 냈는데 그때 제시드렸던 포인트가 3,630포인트입니다. 당시 이익 전망에다가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라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12개월 뒤까지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을 보면은 저희가 추정을 했던 4월 초만 하더라도 240원이었는데 지금은 283원까지 올랐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만약에 283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올해 평균 PER만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 3,630선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83이 지금 현재 전망이지만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로 만들어진 숫자지만 이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좀 더 상승 여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이 워낙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뭐 네. 2달 전에 그 말씀이 현실로 됐죠, 지금? 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직까지 걱정들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물가가 많이 높지 않냐, 그리고 금리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코스피가 8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데,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전년 대비 증가율로 하면은 좀 둔화되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기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도 경기 회복 방향성, 이익 전망 방향성이 우상향을 해준다면 추세적인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구나, 이제 물가가 안정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마이너스가 컸기 때문에 플러스가 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런 효과들이 좀 약해짐으로 인해서 정상화된다면 경기 모멘텀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 말씀해 주신 3,630에서 3,700포인트 가려면 반드시 움직여야 될 업종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전부하신 대로 반도체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 네. 예상인데요. 정말 거기서 11조 원 이상의 영업 실적이 나온다면은 이것이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한 해를 본다면은 굉장히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 다음으로 가장 부진한 업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11조, 12조가 나온다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은 실적 전망치는 올라오곤 있지만 실적이 이만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단추는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 그리고 7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를 얼마나 제시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흐름들이라든지 반도체 가격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인 모멘텀은 내일 2분기 잠정 실적이고요. 2차 모멘텀은 이번 달 말경 예상돼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하반기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직접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갔던 게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양 기관, 외국인과 매도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월부터 3월까지 1, 4분기에는
1월 초에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좀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뭐 항상 외국인 매도하면 타깃이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있었고요. 이제 3월 지나서 4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또 한 번의 물가 상승이라는 부담감들이 좀 한번 외국인 수급을 흔들어 놨고요. 다행스럽게도 4월에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게 빠지진 않고 반등 시도를 있었는데 또 5월 달에 문제였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출회되고 외국인이 9조 4천억 정도를 한 달 동안에만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반등을 하고 공매도도 재개되는 데 따른 수급 부담이 반도체 업종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 되니까 뭐 FMC 회의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한번 1130원대를 등락을 보이면서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출회되고 선물 매도로 인한 기관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물까지 출회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올 한 해 내내 반도체 업종에는 부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풀려야 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3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주죠. 이번 주 7월 8일 새벽에 공개되는 FMC 의사록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진정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실적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향배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 또는 다시 한번 밀려날지 여부가 결정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강세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국내의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변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좀 더 곤란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실적이라든가 환율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뭐 17조에서 18조를 팔았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과연 언제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네. 기본 여건이. 네. 그럼 외국인 투자가들이 언제 정도 다시 바이코리아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7월 중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네. 환율이 지금 1130원대인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1130원대에서 1110원까지 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 4분기 실적 시즌 예상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1, 4분기 때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지만 시클리컬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전반적으로 IT 업종과 시크리컬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자동차, 2차 전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환율만 안정이 된다면 그리고 실적이 지금 컨셉만큼 좀 더 긍정적으로만 나와주게 된다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좀 더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주 시원시원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17조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 거의 40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네. 사실은 정말 범인은 국내 기관 투자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파는 것이며 이들의 변화 모멘텀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이 프로그램 매매인데 조금 복잡한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1, 2, 3, 4월까지 한국의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가 굉장히 왜곡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쌌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이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쪽에서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고 그런 것들이 좀 1, 2, 3, 4월까지 굉장히 심해졌었고 공매도가 제기되면서부터는 또 공매도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요. 현물에서 대규모 매도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현물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선물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현물과 선물 간의 좀 왜곡된 현상들이 진정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멀지 않은 시점에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풀리면은 기관 수급도 조금 더 개선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경민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기관들의 매매 동향, 즉 선물가의 괴리도를 보니까 제가 얼른 봤더니 지금 현재 베이시스는 0.06 플러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관 네. 투자가들이 열심히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네. 반대로 오늘처럼 기관들도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제 금년 하반기에 대신증권에서는 3,630에서 3,700까지 제시됐는데 네. 지금 아마 증권사에서 가장 높은 그 정도 위치에 들어가죠. 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시점 아. 조금 곤란한 질문입니다만 네. 언제 정도 그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저희는 빠르면 3분기 말, 4분기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결정지을 것은 아마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시점. 지금 현재 시장 전망은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이제 12월 지나면서 테이퍼링이 구체화되고 계획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테이퍼링이 시행된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용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8월보다는 9월 가능성이 높고 9월보다 12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더 상승 여력을 높여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대로 8월 또는 9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그때부터 조금씩 슬로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꺾여서 이제 상승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긴축이구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긴축이 아닙니다. 유동성을 푸는데 유동성을 공급했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따라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향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등락 이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펀더멘탈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느냐,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아니면 산업 생산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같이 지수 흐름들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신다면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바라보실 수 있을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700포인트가 만일 간다면 아마 그 시점은 3분기 말, 즉 9월이나 4분기 초, 10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테이퍼링, 즉 통화 긴축에 대한 언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종목군으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동학개미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카카오하고 네이버 네.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카카오가 단연 3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어떤 성장주 개념의 주식에 끌고 갈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어떤 전통주 개념의 경기 민감주가 끌고 갈지 어느 쪽에 비중을 두십니까? 대신증권에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구조적인 성장주,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와 그리고 수출주, 그중에서도 핵심 수출주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주 대표적으로는 인터넷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구조적인 성장주 쪽을 보는 것은 실적이 튼튼하게 뒷받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반기에는 물가나 금리가 조금 더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출주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하반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반적인 재고 축적 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매업체들의 재고율이 너무나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재고를 쌓으려는 주문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원활한 제조업 경기 회복 과정에서 교역 개선, 한국 수출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 자동차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면은 뭐 시클리컬이나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쪽들은 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상승은 하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다면은 하반기에는 구조적인 성장주인 인터넷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아마도 시장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 동학개미들, 특히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네. 처음 들으셨던 주린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하반기에서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조심하세요. 또 이러이러한 점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세요 하는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하반기
가면 갈수록 아마도 시장이 모두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반기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전처럼 종목 포트폴리오를 넓히기보다는 좀 확실한 종목들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압축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델타 바이러스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 악재, 호재들 사이에서 좀 무게감들을 조금 나름대로 판별하시는 능력을 조금 더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는 하지만 치명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모멘텀이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경기 모멘텀이 둔화돼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2, 4분기 때 경기 모멘텀이 폭발할 때는 왜 시장이 안 움직였을까? 조금은 규명감 있는 시각을 바라보신다면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나만의 기준을 세워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시청자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경민 팀장의 저 위치는 15년 전에 저의 위치였습니다. 네. 또 반대로 이경민 팀장님이 15년 지나서 지금 제가 앉은 자리로 오실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일명 전간예우라고 하죠. 전간예우 차원에서 우리 이 팀장님께서 우리 동학개민들에게 네. 꼭 이 종목은 하반기에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뭐 추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뭐 종목을 따로 명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고 시장의 중심에 서지 못했었는데 하반기부터 3분기부터는 주도력을 확보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못 가냐? 이제 주도주로서 탈락한 거 아니냐? 주도주였는데 좀 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호황제 속에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다면 악재를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는 호재에 대한 반응을 좀 더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반도체 업종의 전체, 코스피 전체에서 이익 비중을 따져본다면 1분기가 가장 낮았고 이제 4분기에는 70%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좀 더 긍정적인 뷰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동차와 반도체가 움직이게 된다면 지수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 업종, 대표 종목들을 좀 담아 놓으시는 게 하반기 투자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갖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